오늘은 일본 역대 최장 내각 총리 대신을 지냈던 아베 신조 일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생 이야기네요. 2022년 7월 8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직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뉴스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정치인 또는 일본 총리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베 신조일 것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시진핑, 김정은과 함께 동아시아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일본 역사상 최장 내각 총리 대신을 지냈던 아베 신조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아베는 1954년 9월 21일 도쿄 신주쿠에서 아베 신타로와 기시 요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베의 집안은 세습 정치로 유명한 일본 정치 사회에서도 손꼽히는 정치 명문가죠. 외할아버지는 자민당 체제를 확립시키고 전후 일본 체제에 큰 영향을 끼쳤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입니다. 외종조부는 비핵 3원칙으로 유명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이죠. 친할아버지인 아베간도 중의원 의원을 지냈고 아버지 아베 신타로 또한 외무대신이자 유력 총리 후보였던 인물입니다. 이 정도면 태생부터 정치인이 돼야 하는 운명이었죠. 아베는 세이케이 소학교에 입학해 세이케이 중학교와 세이케이 고등학교를 거쳐 세이케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와 친조부까지 일본 최고 대학 도쿄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도쿄대 진학과 공부를 강요받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공부에 소홀히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학벌을 많이 따지는 일본 정치 사회에서 명문가 집안인 것 빼고는 스펙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부족한 스펙을 채워주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베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값비싼 국제전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자주 걸어 국제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나와 강제로 귀국한 일화도 있죠. 또한 공식 프로필에 미국 LA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정치학과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치학과에 재학한 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영어 과정을 수강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생활했던 만큼 일본 정치인 중에서는 영어 발음과 실력이 뛰어난 편에 속하죠. 일본의 영어 발음은 좋지 않기로 유명하니까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1979년 고베 제강에 입사해 3년 동안 뉴욕 사무소와 가쿠가와 제철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것은 1982년 외무대신이었던 아베 신타로의 비서관을 맡으면서부터였죠. 비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수업 및 후계자 수업을 받고 아버지를 따라서 각국 수뇌부의 회담에 참석하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도중에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주선으로 캐러멜로 유명한 모리나가 제거 회장의 딸 마츠자키 아키에와 결혼했습니다. 특이한 건 결혼 이후에도 따로 자녀는 가지지 않고 반려견을 키웠죠. 87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만류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아베 신타로가 급사하게 됩니다. 반대했던 아버지가 사라진 아베는 1993년 선거에서 당선되어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죠. 정치 명문가 집안이었던 아베의 친가와 외가는 다소 성향이 달랐습니다. 아베의 외구조부는 청일 전쟁 이전에 경복궁을 불법 점거했던 일본 육군 대장 출신의 오오시마 요시마사였고 외조부 역시 군국주의를 주도한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였던 반면에 친할아버지는 반전 평화주의자였죠. 아베의 아버지 또한 친한파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입문 초기에는 친한파 인사였고 한일 협력을 중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가 쪽의 정치 성향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외가 쪽의 정치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보통 아버지와 불화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보죠. 어쨌든 아베는 모리 요시로 총리 시절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추천으로 내각관방 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내각관방 장관은 총리를 보좌하며 대변인으로도 TV에 자주 나오죠. 이때부터 아베의 얼굴이 일본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단숨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납북 일본인 5명을 귀국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죠. 이후에도 귀환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과 경제 제재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두각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화와 신중론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간나오토와 사회민주당의 도이 다카코 의원을 대놓고 얼간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적대적이었던 우익 세력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오르죠.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2003년 9월 집권 자민당의 간사장으로 발탁됩니다. 일본 정치에서 간사장은 당대표를 보좌하며 국회 대책 선거 운영을 담당하죠. 그런데 사실 여당인 자민당의 간사장은 당대표와 같습니다. 당대표인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간사장은 보통 국무 대신 경력이 있는 최소 7선급의 중진 의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죠. 아베는 3선밖에 안 된 젊은 정치인이었고 국무 대신 경력도 없었기에 이례적인 것을 넘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이즈미가 아베에게 간사장직을 맡긴 것은 당시 11월에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위해서였죠. 당시 일본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당이 민주당으로 합당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지친 국민들도 민주당에게 표를 던져줄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경력은 부족하지만 국민에게 인기가 높았던 젊은 아베에게 선거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비록 민주당에게 밀리기는 했지만 과반은 확보해 고이즈미 정권이 유지되었고 고이즈미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무사히 마친 아베는 힘이 생겼죠. 자민당에서도 여러 개혁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치에 못 미치자 책임을 지고 간사장직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후임 간사장의 요청으로 이례적인 간사장 대리를 맡았죠. 여전히 아베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당의 당대표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죠.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까지 거두자 아베는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53%의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6년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아소 다로와 다나가키 사다카지를 제치고 총재로 선출되었죠. 일본은 의회 제1당의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총재가 곧 총리라는 말이죠. 이렇게 아베는 일본의 90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베의 나이는 만 52세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연소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집권 초기 아베는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모습과는 달리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악화시켜 놓았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국립현충원에 방문해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참배를 하거나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이랬던 아베가 어쩌다 변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 일본 내에서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아베는 계속 이런 행보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아베의 첫 재임 동안 자민당에서 각종 악재와 스캔들이 터지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농림수산상은 비리 의혹을 받다가 참의원 선거 직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죠. 거기다 방위상까지 원폭 투하에 대한 망언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스캔들과 비리의 결과는 선거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7석을 얻으며 과반에 못 미치는 참패를 당하게 되었죠. 아베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내각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면서 9월에 총리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민당 몰락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물로 남을 것처럼 보였죠. 아베의 뒤를 이어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직에 올랐지만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정책들이 빈번히 부결당했습니다. 지지율도 30%로 최저를 기록하며 2008년에는 전후 일본 총리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문책을 당하는 굴욕을 겪고 결국 사퇴하게 되죠. 다음 총리직을 역임한 아소 다로도 망언과 실언 논란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 12%라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내각 지지율이 9%까지 내려가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내각은 총사퇴를 하게 되었죠. 이때 민주당은 자녀수당 신설과 같은 각종 복지의 확대와 정경유착과 비리 철폐를 내세우며 돌풍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역사상 단일 정당 최대 의석인 308석을 기록하고 자민당은 창당 이후 최저 의석을 기록하며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죠. 물론 아베는 민주당의 돌풍 속에서도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했지만 당이 처참히 몰락했기 때문에 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확히 이때부터 아베는 집권 초기와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중국을 나치즘에 비유하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을 다지며 재기를 노린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던 아베의 재기 기회는 민주당 덕에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자민당의 비리를 비판하며 표를 가져온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내각에서도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내로남불 문제도 부각되었죠. 심지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졌을 때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민당과 아베는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아베는 당시 민주당 총리였던 노다 요시히코와 대립하며 국회에서 자주 논전을 벌였죠. 둘 사이 오고 간 대화는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일본의 국민들은 다시 아베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민당은 딱히 한 게 없지만 민주당이 엄청난 실책들을 거듭하면서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게 되었죠. 아베는 총리직을 그만둔 지 5년 3개월 만에 다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는 집권하자마자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제한 없는 양적 완화와 정부 지출 확대를 시작했고 강한 친미와 강력한 반중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노선을 재검토하고 2015년 전력난을 이유로 원전도 재가동했죠. 당시 민주당 정권은 살인적인 앵고를 사실상 내버려둔 탓에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 기지를 이전하려고 해 안보도 지적을 받았죠. 반면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경제를 재건하고 재무장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말로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됩니다. 취임 초기 지지율은 70%가 넘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조건을 상향하고 노인 복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청년 위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청년들에게도 인기를 얻었죠. 아베노믹스는 수출을 증가시켰고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동일 임금과 동일 노동을 내세우며 중산층의 호응도 받아냈죠. 때마침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한 해 동안 150만 명이 은퇴하는 데 반해 새롭게 취직하는 청년은 70만 명이어서 일자리도 넘쳐났습니다. 사실상 아베 내각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2013년에는 도쿄올림픽 유치와 2018년 오사카 엑스포의 유치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A급 전범이 안장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대규모 군비 증강과 평화 헌법 무력화를 시도해 논란이 되었죠. 이런 행보는 일본 내에서도 아베에 대한 호불호를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 안보에 의지해왔던 기존 노선을 폐기하고 자체 군사력을 키운 것은 피해국이었던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을 크게 반발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입니다. 일본에서도 아베 외교에 대한 비판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2013년부터는 대놓고 우익 행보를 보이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금기시되던 천황 폐하 만세 합창을 외치거나 731번 훈련기에서 사진을 찍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죠. 특정비밀보호법은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은닉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유출할 시에는 처벌도 받죠. 나쁜 법안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숨겨진 의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특정 비밀이라는 게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도 법안이 통과된 이후 현저히 줄어들었고 일본의 언론 자유지수는 세계 11위 수준에서 72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딱 이때까지가 아베의 전성기였습니다. 영원히 떠있는 태양은 없죠. 아베도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베노믹스도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양적 완화로 인한 일본의 국가부채는 천정부지로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죠. 2014년부터는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고 야당은 분열된 상태라 선거는 여전히 자민당과 아베의 압승이었죠. 2015년에는 한국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을 약속했는데 이건 일본과 한국 양쪽 국가 모두 인정하기 힘든 결과였죠. 그리고 2017년 아베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베의 측근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주고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동시에 아베에 대해 좋게 써주는 저널리스트의 범죄를 경시청에 압력을 넣어 구속 취소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게 했다는 의혹도 떠오르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를 맛봤죠. 그래도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경상 수지가 34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50%대까지 회복되었죠. 그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며 아베는 총리만 4번을 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스캔들이 터지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사용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죠. 특히 이 시기는 이전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역사 청산을 과제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기였기 때문에 강경책은 더 잘 먹혔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제철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해당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아베는 반도체 및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무역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한일 관계는 말도 안 되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될수록 오히려 아베의 지지율은 상승했죠. 그러다 2020년에 터진 전염병 사태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다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과 방역 대처가 비교된다며 일본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판할 정도였죠. 도쿄올림픽도 각종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딱히 없어 보였죠. 결국 아베는 2020년 8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통산 3188일을 재임하며 일본 총리 역사상 최장기간 집권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아베는 잦은 총리 교체로 혼란했던 일본 정치를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 것도 높게 평가받았죠. 아베는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자민당과 일본 정치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민 여론상으로는 아베의 반대파이자 온건파인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후보 압도적 1위였지만 자민당 내의 최대 파벌을 이끄는 아베가 큰 힘을 발휘해 스가 요시히데와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를 총리로 만들었죠.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일 만에 구독자 20만을 돌파하기도 했죠. 그러다 2022년 7월 8일 참의원 선거에서 열세였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총기에 맞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베는 전후 최연소 총리이자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총리, 그리고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 일본 역대 총리 출신 중 7번째로 암살당한 인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아베가 총에 맞아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베 자신도 말이죠. 아베 신조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